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울산의 지역구인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바짝 다가왔습니다. 모레 치러집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좀 짚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취임 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어떤 이유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지지도가 말이죠. 임기 말에 30%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 실패고 정책 실패, 선거 실패입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 인사 논란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그리고 4월 7일 재보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참패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동산 정책, 백신 정책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이제 작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까 실패란 말을 표현을 제일 쓰는데 이건 실패는 이제 완전히 틀렸다. 이거 엉망이다. 이게 아니고요. 논란이 무성한 겁니다. 인사와 선거와 정책으로 계속 논란이 무성하다. 옳다 그러다 논란이 지속되면 그게 누적돼서 결국은 실패처럼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고 지지도 추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예. 30%대하고 29%.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차이가 큽니다. 일단 이자가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이후의 20대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이후 다른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는 30%를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하게 되고요. 일순위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민감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감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그러거든요. 임기 말에 매주마다 거의 뭐 매일 여론조사 어떻게 되나 일희일비했습니다. 여론조사로. 그래서 임기 말 지도가 30% 하락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한 1번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여론조사를 살펴볼게요. 연령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요. 그 20대의 지지율이 2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지지율이 29%인데요. 훨씬 낮죠. 60대 지지율이 20%인데 그 다음입니다. 청년 지지율. 그러니까 청와대가 최근에 청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 내놓고 있고 특히 정무수석을 비문의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하고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 중 아닙니까? 언제쯤 좀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금 보면 아주 20대가 단단히 화났다라는 게 아주 여실히 느껴지네요. 우리 쉽게 바뀌지도 않는구나. 지금 이 정도로 지지도 하락은 지금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문을 한다든지 뭐 20대 청년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 발표 이 정도로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민생에 올인하면서 지속적인 정책을 꾸준히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발성으로 그리고 혹시 이제 전략적, 정치적인 느낌을 줄 경우에는 또 더더군다나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20대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달라졌다. 옛날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구나라는 걸 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그때 20대도 마음도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30%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레임덕이 또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가 무너짐자 레임덕 초임. 그러니까 빨간불이 반짝같이 켜진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버린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보면 임기 말에 대부분 지지율이 하락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임기 5년 차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수치로만 본다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아주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보통 10%대인 경우가 많았었고요. 심지어는 뭐 10% 미만 7, 8%까지 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30% 무너지는 것이 과거의 대통령들에서 훨씬 위험하다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새 원내 대표를 뽑았잖아요. 예. 사선의 김기현 예.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울산 출신이고요. 영남을 기반으로 둔 의원이죠. 자, 김기현 의원의 선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김기현 하면요. 예. 그동안 최근 언론 과정을 통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은 사람이라는 묘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예. 본인 뭐 여러 가지 뭐 청와대 개입 의혹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본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을 계속 쟁점화했고 최근에 많이 이슈화됐기 때문에 그런 네네.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영남이지만 본인이 또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예.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덜했다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김태흠 의원이 티켓 출신으로 상당히 이제 강성 전략 문재인 정부와 한번 강하게 싸우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운 반면에 김기현 의원은 이제 싸울 때는 싸우고 빠질 때는 빠지겠다 강원 양면 전략을 내세운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먹힌 것 같습니다. 예. 투표하는 당원들한테. 애초에는 이 사선의 권선동 의원하고 양강구도라고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요. 김태흠 의원이 조금 더 나오는 바람에 양강구도는 김태흠, 김기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좀 지역적인 영향도 있는 거고요. 네. 뭐 강원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원도 의석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태흠 의원이 강경 전략을 내세우고 김기현 의원이 이제 강원 양면 전략 이 사이에서 약간 어정쩡한 애매한 입장 이런 부분들이 표를 많이 얻는데 좀 실패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본인이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과의 관계가 그렇게 좀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울산시장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치유하고 있고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죠. 트라우마.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방어해야 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김기현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강원 양면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강경 일병도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잖아요. 예. 상임위원장 뭐 배분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그럴 것이고 뭐 법사위원장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태풍 눈 비슷한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민주당이 서두를 발표를 해버렸는지 이미 이제 박광훈 의원을 뭐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참 이분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뭐 정청래 의원을 거기에 임명 내정했을 정도로 민주당 입장에서 임기 말에 법안체를 신속하게 세게 밀어붙이려면 법사위원장을 우리 몫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내놓을지 그래서 이후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문재인 임기 동안에 여야 관계가 과연 그나마 좀 부드럽게 가느냐 아니면 강대강으로 가느냐는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 이 부분을 어떻게 양측이 최종적으로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제 양당이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기현 원내대표는 합당을 위한 합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합당은 단일화보다 2배, 3배 어렵다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건 말이 합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 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도 애매모호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의 방향으로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아주 많겠죠. 제일 중요한 변수가 안철수의 대선 출마 여부 이런 문제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난번 4.7 재보선 때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파열과 아슬아슬함을 고비를 넘으면서 합당의 그 과정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합당을 내년 대선이 있는 3월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혹시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예.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되고 예. 그리고 또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예, 지난번 4월 7일 재보선 때 서울시장 후보로 그냥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은 뭐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안철수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퇴로가 없습니다. 퇴로가 없다. 예, 퇴로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랜 A는 내년 대선에 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고 플랜 B는 그 후 3개월 후에 내년 6월 지방선거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지난번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대선을 불출마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출마하지 마라라고 안철수한테 얘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일단 국민의힘 내 후보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로 중에 한 명으로서 참여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에 전략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요. 예. 계속해서 이제 대권 행보를 사실상 보이고 있어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야기할 때마다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합리적인 논쟁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마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과도한 방역의 정치화는 지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말씀은 방역의 정치화는 그러면 이재명 지사한테도 좀 겨냥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누굴 겨냥하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예. 언론도 그렇고 네네. 그 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역을 정치화하고 있죠. 네. 본인은 뭐 누구를 겨냥하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발언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여권 내, 즉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율이 1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율 1위를 계속 견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단 넘어야 할 산은 이낙연 전 대표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나이도 사실 비슷하고 화려한 경력도 비슷하고 지역도 같이 호남 예. 뭐 비슷하고 또 성향도 정치적 성향도 사실은 비교적 중도 개혁 성향 예. 이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나서야 네. 다른 쪽의 표나 지지 기반을 흡수할 수 있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보이지 않게 사실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다른 그 정세균 전 의장이죠 총리가 이낙연 대표를 이제 계속 공격하는 거는 이재명 예. 지사를 총개하는 물론 차별 언론 이슈 파이팅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상당히 실물 경제라든 정책적인 게 강합니다. 의외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논란을 일으키면 본인이 유리하다라는 상황에서 자꾸 정책적인 이슈 파이팅을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두 분 다 여당 후보이다 예.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송영길 의원 지금 당권 주자인데요. 예. 이재명 찬반들이 예. 좀 중요한 위험 요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송영길 의원 핵심을 봤다고 합니다. 핵심을 봤다고 예, 봅니까? 핵심을. 예. 그러니까 여권 주자들 간의 적절한 경쟁 예. 이런 건 당연한 거고 필요하지만은 예. 이게 심해서 만약 여권 내부 분열로 갈 경우에 그건 뭐 대선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이미 많은 대선 과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짚었다고 선을 보는 지키는 거죠. 경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선의 경쟁인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예. 선의 경쟁인지 치고받는 죽기살기 싸움인지 이게 이제 묘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사실 여권 후보들 간에 잘 조율하고 그걸 보이지 않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바로 이제 청와대의 막후 역할인 겁니다. 사실은. 예, 그걸 못하고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예. 치고받고 가면은 이전투구로 가면은 그는 뭐 대권의 필패의 길이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문자 폭탄으로 대표되죠. 강성 지지층. 이 강성 지지층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놓고서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당 대표 주자들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욕설이라든가 뭐 과도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은 진짜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 당원들의 의사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지 되고 활발하게 되는 거 그게 당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좀 다룬다고 막 정적을 제거하듯이 막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우리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당이 그 소통을 더 활발해서 이렇게 막 비정상적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당의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설이나 뭐 지나친 비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죠. 표현은 자제해야 되고 그 의사 표현, 자기 의견의 표출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당권 주자들 지나친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다만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은 또 있어야 한다라는 데 뜻을 같이 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성 지지층의 역할에 대한 평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4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누구도 꼼짝 못했던 강성 친문의 문제를 정식으로 이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조홍천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오면서 이른바 문바 논란이 확산이 되는 거죠. 당권 대표까지. 근데 홍영표나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별 문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설만 안 한다면 이게 당이 살아있는 증거고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표출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송영길 의원 같은 전혀 다른 목소리 아닙니까? 이걸 뭐 같은 당이 좀 뭐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시한다는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논란인데 저는 이 논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논란이다. 그래서 친문의 정말 이른바 문자 폭탄 이 부분이 과연 민주당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차제의 이 부분은 정말 사라져야 되고 자제돼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나 당권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국민들의 판단, 평가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는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답니다. 가장 민주당을 떠받들고 문재인 대통령 떠받들어 왔던 문바에 대해서 이른바 강성 문바에 대한 지금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지 치열한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4명 보셨죠? 맞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4명 가운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후보 4명 중에 김호수 의원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언론에 쫙 나오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김호수 후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가깝다. 아마도 정부 여당을 위해서 옹호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박범계 의원이 상당히 좀 심사숙고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전직 법무장관들 전부 다 보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김호수 후보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지 임기 말 친정부, 친이대 역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할 때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 부분을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아주 세게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역대 정부 이제 마지막 검찰총장이요. 보통 어떤 인물들이 돼왔고 그리고 당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88년에 임기제가 도입했는데요. 그 후로 임기 말에 대통령이 6명입니다. 너무나 재미나게 공통점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뭐죠? 첫 번째는 전부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을 위해서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대통령 가까운 사람을 전부 임명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 6사람이 전부 다 임기말 대통령 다음 정권에 들어가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측근을 김태정을 법무장관을 시켰는데 대선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사건 이 조사를 김영삼 대통령 지시를 어기고 뒤로 넘겨버린 거죠.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을 줘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예.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방어를 하지 않고 예. 결국에는 특검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자기 임명권자를 구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임기 말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시키지만 대부분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역으로 반기를 드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권력 이동기에 권력의 가장 핵심 부에 있는 검찰총장이 그대로 순순히 따라한다는 것은 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임기 말 대통령 검찰총장도 의외로 좀 폭넓게 통합형, 당평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정치적 부담을 덜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쭉 얘기를 해줍니다. 아. 절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 방패 역할을 해달라고 기대하고 검찰총장이 했지만 오히려 창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 권력의 법칙, 변하지 않는 그 권력의 냉철한 법칙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범계 장관도 인식을 한다면 우리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는 네. 이성윤 지검장은 일단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잖아요. 예, 강력히 제가 그걸 제시했죠. 예. 근데 실제로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지금 여론도 보면서 지명을 하겠죠. 예. 예. 아무리 여론이나 민심을 모른다고 해도 저는 이성윤 법무장관 카드를 드러내지 검찰총장 않으리라고 카드를. 예. 검찰총장 카드를 예.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완곡하게 하면 그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죠. 제외된 게 예. 나머지 4명 중에 근데 또 한 명이 자꾸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언론에 나오니까 네. 오히려 이게 또 다시 정부 여당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좀 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넓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네.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다라는 건 이제 다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앞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 표현하실 때 예. 그 문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 가능하면 열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 그리고 예, 강성 지지층은 알겠습니다. 표현이 더 예. 적합할 것 같다. 방송용어로 예, 이런 알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